안녕하십니까. 윤상수 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입니다. 오늘 그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국제정세 설명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마상현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과 또 실무를 담당해 주신 김유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한미 첨단 기술 동맹과 우리 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확대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또 우리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 확대 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한미 동맹이 첨단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또 거기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도 하고 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 같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이제 총리실에서 행정조정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외교통상부가 이렇게 출범하는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통합되는 그 시점에 98년에 외교부로 전입을 해서 그동안 경제 통상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 관련된 분쟁 업무라든가 또 협상 업무 쪽으로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공관장으로서는 시드니 총영사, 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했고, 또 인천광역시하고는 제가 국제관계대사로 1년 반 동안 인천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희가 외교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영사관 하면 여권, 비자 등 민원 업무 위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사관하고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무라든가 공공 문화 외교,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있었던 한국 국기 개양 행사인데, 매년 10월 3일이 되면은 우리 개천절이 되는데, 이때 한국 국기를 개양하고 많은 우리 동포들과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위원회가 서울시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릴리엔탈이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이 학교는 이머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어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수업 공용어로 사용하는 좀 특수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어를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학교마다 좀 그런 거를 채택하는 특수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는 오래 전부터 한국어를 채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2년도 개천절 국경일 행사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쿠날라키스 부지사 내외, 또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 샌프란시스코 주재 외교관 등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경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양국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쿠날라키스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상당히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몇 분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을 뽑았는데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출신의 하원 의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연방 하원으로서는 지역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동안 18차례 계속해서 연임을 한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제 하원 의장은 그만뒀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게빈 뉴섬 주지사인데 이분도 샌프란시스코 시장 또 캘리포니아 부지사를 역임을 했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차례 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선에서 이번에 오는 선거 말고요. 그 차차기 대선 후보로 좀 유망하신 분이고 오른쪽에는 데이비드 민 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계로서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상원의원이고 이분도 하원의원으로 곧 출마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경우인데 작년이 이제 한미동맹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고 이제 우리 외교부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 공간에서 특별 세미나, 특별 그 기념 행사를 개최해서 한미 동맹의 그 의미를 다지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저거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유타 한국전 참전 용사 평화의 사도 메달 수단인데 그 아시지만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이 벌써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서 굉장히 연로하신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수준이었고 항상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적 교류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행사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참전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관계인데요.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세미나가 작년 6월달에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월드 어페어라고 그래서 그 상당히 싱크탱크로 이제 알려진 기관인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필립 윤 그 한국계이신데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가운데 보시면 빅터 차 그 조지타운대 교수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이 그 진화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오른쪽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인데 그 보시면 그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신 그 김종원 당시 협상 대표 또 웬디 커틀러 USDR 부대표도 이렇게 보이고요. 한미 FTA가 이제 2012년에 이제 발효가 돼서 2022년에는 이제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간의 협상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고 과연 그 FTA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공간 차원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같이 공동 개최를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국 문화, 한국 K 컬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약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왼쪽 사진에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그 신규 교수님이 총장으로 계신데 사무총장으로 계신데 그 이병헌 배우랑 그 박지은 작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류에 관해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그런 모습이고요. K-팝, K-드라마 이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국경의 리셉션 계기의 한복 패션쇼 2021년에 있었던 건데 그 한국 그 한복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션쇼였고 특히 그 가운데 계신 세 분은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인데 저희가 그때 한국서 가져온 마고자 그 옷을 선물로 드렸고 그 자리에서 직접 입으시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이렇게 사그러지지는 않은 상태라서 저는 이제 마스크 끼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공연을 했고 특히 저기 참석했던 그 모델들은 전문 모델들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자원봉사로 뽑아가지고 한 40여 명을 하루 워킹 연습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모두들 아주 한복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그 참여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추억으로 이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리콘밸리 뭐 진출 관련된 사진들이 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저희 공간 차원에서 이제 협력 MOU를 체결한 기관인데 왼쪽에는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PNP라고 실리콘밸리의 보육 기관이고 또 이 벤처 투자자고 또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드 아미디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같이 MOU를 체결을 했고,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그 베이지어 K 그룹이라 그래서 한인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인데 한 회원들이 한 5천여 명 되고요. 매년 연례 행사를 할 때 한 400여 명 이상 참석하는 최대 규모 그 단체인데, 공관하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리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생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한인 스타트업, 한인 그 벤처 투자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김광록 그 프라임 사제 그 대표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매년 1월에 그 CES 라스베가스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에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한인 투자자들, 한인 스타트업들에서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해마다 호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상 공간 활동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영사관이나 또 총영사관 아니고 또 정부기관이 파견된 기관들이 여럿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그 현지 사람들하고 다양한 행사나 문화 활동을 통해 또 한미 동맹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나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진 자산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활동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안보 동맹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경제 동맹 또 포괄적인 가치 동맹으로 발전하는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다른 동맹 같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1953년 한미 동맹이 이제 한국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측의 요구로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이제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그 2012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것이 양국 간의 그 어떤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양국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로 이제 서로 공약 이렇게 천명을 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은 이제 53년 10월 1일 날 조인된 협정인데, 그 한국 방위를 위해서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이고, 이것이 최초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그 유일한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국은 미국의 휴전 후 북한의 재침을 이제 우려해서 군사 동맹 또 한미 방위 조약 체결을 추진을 하였고, 이것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고 또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거는 그 2021년 8월에 그 미군이 이제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프간 정부가 괴멸이 되고 또 탈레반이 이제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 현재는 이제 후보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신데, 이분이 미국이 한국에서는
전쟁 후에도 70년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주둔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 안보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아프간에서는 너무나 빨리 조기에 철군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강력하게 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 주둔과 또 우리 한미동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어떤 버팀목이 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그 2006년 2월에 이제 협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했고 아주 매달 그 협상을 하면서 아주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협상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1년 2개월 정도에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미국 측이 이제 그 비준을 좀 지연시키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가 또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협상 요구, 특히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협상 요구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재협상을 거쳐서 2011년 2월에 이제 합의 문서 교환이 되고 어려움 끝에 2012년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한미 FTA의 그 경제적 효과는 그 무역 확대, 또 양국의 경제 성장, 또 일자리 확대, 또 투자 유치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그 무역 규모만 보면은 그 2012년에 양국 간 교역이 1,018억 달러에서 2021년에 1,691억 달러로 약 66% 정도 이렇게 증가, 10년 동안 66%가 증가를 했고, 그 FTA 특혜 관세를 받는 그 대미 수출의 경우에는 2012년에 128억 달러에서 그 2021년에 412억 달러로 220% 약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 양국 간 교역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초 그 한미 FTA로 인해서 이제 국내 산업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게 협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었고, 또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부작용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K컬처라고 하는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또 음악 이런 것도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스크린 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FTA를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개방 기조가 결정이 되면서 더 이제 각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게 시장 개방하고 관련된 어떤 대응 노력이 오늘날의 이런 산업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4월에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때 그 한미 동맹을 그 포괄적인 동맹으로 경상시키는 그 한미 공동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워싱턴뿐만 아니라 뉴욕 그 유엔에도 방문을 하시고, 또 11월 달에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도 방문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현지의 그 과학기술인들, 스타트업 관련자들을 만나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한미 동맹이 이제는 이런 안보 경제 동맹 단계를 넘어서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그 동맹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우리 산업 발전이라든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데요,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첨단 산업, 청정 에너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자율주행, 항공,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첨단 기술 동맹이라는 게 이제 여러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 과학기술계 인적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소 간의 협력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어떤 혁신적인 산업은 실리콘밸리에서 그 테크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만들어내려면은 우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주요 혁신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그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비이클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게 이제 우리 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기술적 확보와 글로벌 진출, 또 투자 유치와 네트워크 확장, 기술 혁신과 신사업 모색, 또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상호 교류 이런 일반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실리콘밸리를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목적이나 방식이 좀 다양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주 고객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그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법인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아울러 거기서 이제 여전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R&D 센터를 크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서 굉장히 그 우수한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을 리크루팅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벤처스니 뭐 LG 벤처스니 우리나라 그 대기업 소속의 그 벤처 투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해서 물론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쫓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모기업인 그 대기업 그룹의 어떤 기술적 수요에 맞춰서 현지에 있는 그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M&A를 통해서 인수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뭐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목적이 추가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벤처 투자자들한테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또 B2B 그 관련된 기업의 경우에는 또 거기 현지 고객들이 이게 국내 시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 경향은 좀 실리콘밸리에서 조금 이제 성장해서 자리를 잡은 회사들은 한국에 또 백오피스를 설치해가지고 양쪽에서 그 스타트업을 운영해서 상호 간의 그 시너지 효과를 그 펀딩도 받고 또 인력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는 좀 오늘 주제에서 좀 포함시키지 않고 주로 스타트업 관련된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발전 과정과 이게 현황인데요. 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대체로 아실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좀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 샌프란시스코 시와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을 지칭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산호세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있는 그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실리콘밸리 지역이 과거 실리콘밸리 지역에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좀 협소한 상황이고 특징적으로는 그 테슬라가 프리몬트 동남쪽에 있는 프리몬트라는 도시에다가 이제 기가 팩토리를 지으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동북쪽에 페어필드라는 지역에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벤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땅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체를 커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넓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기준으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 38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 시스코 시스템, 인텔, 오픈 AI 등 많은 그 테크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 과거에는 그 농장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 재배를 하던데요. 그 전에는 밀, 또 그 전에는 그 벌목을 많이 해서 이제 이게 서부 개척 시대에는 목재를 제공하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거기가 농장 지역이라서 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그 반도체 산업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공장 부지가 좀 넓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좀 필요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발전 연원인데요. 그 뭐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그 1956년에 그 쇼클리 반도체 창업, 또 1976년 애플 창업, 또 2000년대 닷컴 붕괴 이후에 구글 창업, 또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또 2008년에는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공유 기업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게 디지털 경제라는 그 통계인데요. 일반 GDP 성장에 비해서 미국의 이 GDP 성장에 비해서 디지털 분야 경제 성장이 한 2.4배 정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벤처 투자, 또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어떤 역할이 매우 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위치인데, 스탠포드 대학은 이제 이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과거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그 페데릭스 터먼 교수란 분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연구소, 정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공과대학장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분이 특히 이제 공과대학생들한테 그 졸업 후에 창업을 많이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스탠포드 대학 측에 학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그 산학 협력 모델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런 이유로 스탠포드 산업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혹자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들 그 로고들이 쭉 있는데, 뭐 학교 측 얘기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44만여 개의 기업들, 또 총 5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벤처 투자자는 유망한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고수익을 실현해서 또 새롭게 또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문 투자 인력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수수료도 일부 받지만 한 뭐 이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의 그 투자 이익을 벤처 펀드가 이제 해산할 때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고,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그 벤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왜 이러면 그 벤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느냐, 미국의 이런 설명을 할 때 현재는 이제 민간 부분 위주로 이렇게 벤처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지만
미국 중소기업부가 1958년 경우에 중소전문 투자 펀드를 결성할 때 민간 투자액의 3대 1로, 그러니까 셋이 이제 민간 투자면 1은 그 미국 정부에서 25%를 지원해주는 그런 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펀드 그 구조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 연금 펀드라든가 이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LP가 되겠고, 그 펀드가 결성이 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V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VC가 주도하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을 쭉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 회사들이 뭐 7년, 10년 후에 수익을 냈을 때 이 펀드를 해산하면서 청산하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이게 이제 1958년부터 시작해서 또 이 1970년대까지 초창기에 그 벤처 펀드라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여러 그 주요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또 무슨 그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가 생기는데, 창업을 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실리콘밸리 그 유니콘 기업들, 스타트업 관련된 사항인데, 2023년 벤처,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한 10억 불 이상 시장 가치를 가진 기업인데, 이것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됐냐 안 됐냐를 굉장히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회사가 성공했는지를. 그러니까 10억 불이면은 1조, 한 요즘 따지면 3천억, 4천억 되는 시장 가치인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그동안 투자되어 온 그래프인데, 2021년이 최고 정점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때 이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풀린 돈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가서 스타트업 쪽에 집중 투자되면서 이제 그 했고, 그 결과로 그 유니콘 기업들이 2021년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21년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이 34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023년 경우에는 지금 45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붐과 이게 버스트, 이게 호황기와 이제 불황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오픈 AI가 챗GPT, 이걸 이제 1년 2022년 11월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AI 그 투자 열풍이 또 불어가지고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2021년이나 뭐 이런 전성기 때보다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여러 그 스타트업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기억이 나서 이제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쓴 책인데요. 제로 투 원,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창업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인데, 하나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말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 모델을 가지고서 시장 경제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독점적인 어떤 이윤을 확보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그 회사의 그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주로 설명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자의 역설이라는 내용도 그 안에 있는데,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면은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정규분포상 가운데 이제 성향이 이제 성향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본인이 관찰한 바로는 양쪽에 있다.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이거나 아주 또 이렇게 그 온화한 그런 어떤 중간에
있다기보다는 좀 양쪽 극단에 특히 이제 공격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도전적인 자세로 이렇게 기업 운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그 선순환 구조를 또 한국에서도 보도하고 관심 있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도 미국하고 많이 비슷해져서 상당히 유연하고 이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를 들면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스타트업들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 교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 때 창업할 때 또 그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엑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됐으면 그걸 수익 실현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IPO 그 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 지난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을 수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그 매각을 하고 나서 본인이 그 돈으로 또 다른 창업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창업자로서 활동하는 거하고 이런 테크 기업 큰 테크 기업에서 경영자로 활동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달라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또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실리콘밸리 그 좀 새로운 현상이라서 제가 외교관이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텍 디플로머시라 그래서 그 테크하고 관련된 외교 활동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플로머시 포 텍,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산업 간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테크 포 디플로머시라고 해서 외교의 하나의 어젠다로서 이제 테크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거는 디플로머시 위드 테크라 그래서 그 테크 기업들과 외교 관계를 갖고 교섭을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현상인데 이게 이제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의 그 어떤 그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하고 어떤 교섭을 그 스탠다드 결정되는 과정 또 이후에 계속 이게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실리콘밸리 쪽 그 샌프란시스코의 텍 엠베서더, 텍 엠보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 관련된 전문화된 외교관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필요시에 협상을 하고 협의하는 그런 채널을 이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정치 외교의 중심은 이제 미국 경우에 워싱턴 D.C.였고 또 경제는 그 뉴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테크 중심으로 또 봐가지고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로 그런 테크 외교 쪽은 많이 넘어오고 있고 그런 외교관 간의 모임도 많이 하고요. 또 다양한 행사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뷰로 오브 사이버 스페이스 앤 디지털 디플로머시라는 그 디지털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을 하고 또 US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그 테크 관련된 외교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진출 시 고려 사항으로서 그 문화적 차이 극복이라든가 또 규제 및 법적 환경 이해, 네트워킹, 인재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설립해야 될지 또 미국에서 설립해야 될지 이런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에서 설립한 경우에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 것이냐, 그 설립 초기에 가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게 맞느냐. 또 그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사무실을 양쪽에 두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인건비도 싸고 고급 인력들이 있어서 또 그 R&D 센터 뭐 지원 인력을 한국에 두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술을 그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에 가서 엔지니어를 구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펀딩 문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부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조금 검증된 경우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안목을 믿고서 그 시드 단계에서, 이게 초기 단계에서 이제 먼저 돈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어느 게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 기업 상황을 좀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현장도 방문하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있는 우리 지원 기관들,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날 필요가 있고, 또 VC들이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코칭,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또 뭐 고객도 만나게 해주고 그런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한국 스타트업 이게 좀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예를 들면 2016년에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모였던 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아직 유니콘 기업이 안 됐었는데 그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라든가 또 누움의 정세주 대표 이런 분들이 여기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현재는 중국계, 중국 특히 대만계들 활동이 많고, 또 인도계 활동이 많고, 또 유태인들은 또 뭐 아예 그 회사를 차릴 때 미국에서 아예 먼저 차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우리 그 엔지니어들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하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스타트업이 얼마나 진출했는지는 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기관들이 이렇게 대체로 얘기한 건 한 100여 개 정도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냐. 그때마다 이제 오르내리는데, 또 뭐 스타트업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한국계를 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느냐, 또 뭐 지분을 얼마나 가진 게 한국 스타트업이냐, 뭐 이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최근에 미국에서 그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한 젊은 분들이 그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몰로코라고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기업용 맞춤 광고 지도를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드테크 기업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한인 기업으로 제일 성공한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광고 수익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몰로코라가 머신 러닝 이라는 그런 회사 이름을 머신 러닝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 좀 좋은 회사, 좋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좀 고급 엔지니어 느낌이 나시는 분이고,
그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양쪽의 법인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이제 인력 배분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양쪽에서 진행하는 그런 좀 우리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버드가 이제 그 채팅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페이팔이라든지 레딧, 도어대시 좀 큰 회사들이죠. 이런데 채팅 서비스를 SaaS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데, 김동신 대표는 또 그 우리 스타트업 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포럼에도 많이 참석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또 회사를 방문해 보면은 그 여기 이제 유니콘이라서 큰 그 시장 가치를 가진 기업인데도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 또 이렇게 좀 비용 절약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스타트업의 그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움이라는 그 앱인데, 모바일 앱인데, 그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주는 앱인데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베이스는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 이렇게 미국 소비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앱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그 저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 K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그 지원 활동 이렇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하시면은 그 여러 그 정부 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코트라, 또 KIC 과기부 산하의 그 기관인데 스타트업 피칭이라든지 투자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 있을 때 2년 전에 한국투자공사, 또 그 전부터 한국벤처투자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 투자 촉진을 해주고 있고, 또 KDB도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 국책연구소 사무소들이 여러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나와 있고, 또 지자체로서는 광주광역시에서 AI 관련해서 좀 그 산업협력이라는 걸 관심을 갖고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영사관하고 코트라, KIC 등 12개 유관기관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고, 뭐 행사도 공동 개최할 때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K 글로벌이라고 아까 KIC에서 주도하는 그 실리콘밸리 행사 피칭 행사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러 기관들이 이런 그 지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KIC나 코트라에서 주도하는 이런 실리콘밸리 방문 행사에 좀 참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 다음 사진은 우리나라의 그 창업 보육 업무를 또 수행하는 또 공공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이름은 넥스트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런 창업 보육 행사를 하고, 또 미국으로 진출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 VC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포스코도 포스텍 그 저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여러 그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창업 보육 센터가 있고, 이분들을 또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은행이 이제 한 2년 전에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공사 KIC가 국부펀드 운영하는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진출을 해서 주로 이제 펀드에 돈을 넣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또 한국 기업
하고도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 주관하는 K-테크 파트너십 데이 행사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비공식은 아닙니다만 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 행사들이 있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온 투자자들과 스타트업과 미국에 있는 VC들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임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베이에리아 K그룹이라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인 엔지니어가 한 5천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아주 제일 큰 단체인데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그 참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 대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말고 또 이 실리콘밸리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 테크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원하는 것이 현재로서 이제 한 매니저급으로 많이 성장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최고 경영진은 인도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실리콘밸리에서 좀 존재감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방문했던 기관들 사진을 좀 모아놨는데요. 그 왼쪽에 조비사라고 저 UAM 그 도심 항공 그 하고 가운데는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 개최된 최대 그 전자제품 전자 전시회 또 테슬라 또 가운데는 아래쪽은 엔비디아 또 왼쪽에는 이제 구글의 구글 X 그 지원하는데 이게 참 장가하면서 이제 참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또 이런 기관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누가 방문을 하시면 또 이분들이 나서서 또 이렇게 좀 주선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한국 대기업들이 뭐 납품을 하고자 할 때는 또 이분들이 나서서 좀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K 드라마 K 벤처 K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K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에서 생성이 되면 이제 우리 양국 간의 어떤 발전도 있을 뿐더러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21세기 기술 패권 시대에 이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그 재편생되는 그 첨단 기술 관련된 공급망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미국 또 실리콘밸리의 진출을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